안녕하세요. 주식승천 금요일 진행의 밤에 트는 장미 최은정입니다. 어머머머 평채총놈 정우영 멘토 어디 갔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김도영 멘토 팬인데 금요일날 안 나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 하신 분들 저희가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요. 두 분의 훌륭한 MC분을 저희가 멘토로 모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예정인데요. 인사부터 빨리 좀 드려야겠어요. 김도영 멘토, 정우영 멘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MC 보시다가 전문가 자리에서 얘기하시려니까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지금 양쪽 어깨에 지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정우영 멘토님, 어떠세요? 저는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예. 진행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진행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경험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오늘이 그 2013년 최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참 절묘할 때 전문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제가 이제 저점 찍을 때까지 작년에도 제가 서울경제TV에서 계속 출연하면서 최저점까지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확실하게 제가 최저점까지 리딩해 드릴 테니까 하여간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반드시 거기에 보답하는 방송 내용으로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다르십니다. 제가 MC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약간 뭔가 이렇게 위축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당당하시고 내가 장 그냥 다 봐주겠다 이런 느낌이실 것 같거든요. 김도영 멘토님, 네. 방송 같이 하고 싶어서요. 제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멘토 자리에 앉으시니까. 글쎄요. 그 한 2월 달에 저희가 주식승천 시즌 1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지금 시즌 2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잘 과정 보고 속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MC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출연 멘토분들과의 호흡도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상향 쪽으로 많은 회원 확보를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색깔을 좀 많이 못 냈었어요. 시황관이라든가 종목의 트레이딩 관점. 근데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요. 저만의 전략 그리고 저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갖고 종목의 트레이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청룡, 좌백호, 저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지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막장 토크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1월 방송을 좀 봤더니요. 우리 정우영 멘토께서 정확히 시장의 흐름을 읽으셨더라고요. 당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해외 증시와 분명 우리나라 증시는 디커플링이 나올 것이다. 지수는 빠질 것이다. 제가 차트를 봤더니요. 그때 형성했던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분명 1월보다 지금은 지수가 아랫방향에 있습니다. 100% 정답을 내주셨던 건데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정우영 멘토님. 네, 작년 상황을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진행자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게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작년 10월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10월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2,000포인트 이상의 거품이라고 그랬어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무조건 매도 관점, 그 다음에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150만 원 전후에서 횡보하다가 결국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연초였죠. 연초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1월 3일이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가도 디커플링 된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그게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작년 가을이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10월 정도였거든요. 2000선 이상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재료가 나서 올라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수가 없다. 왜? 가짜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했어요. 가짜 유동성 장세가 뭐냐면 진짜하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진짜는 호황장에서 나타나고요. 가짜는 불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진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가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진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제한된 통화 범위 내에서 돈이 도는데요. 가짜는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확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짜 유동성 장세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아무리 해외 증시가 가도 안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모두가 200만 원 외쳤을 때 삼성전자는 150만 원 전후에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수 좋으면 올라가고 지수 나쁘면 내려간다. 그러다 한번 급락할 거다. 지금 딱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수 보시면은요. 1월 3일이었습니다. 이날 고점 찍었던 날. 이날이 저는 고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 1월 11일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디커플링이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었냐.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같이 동반 상승한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선진국 경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불황 정도 같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이건 불황이 아니라 공황 상태로 가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한국과 경쟁해서 이겨야지만이 회생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불황 상태에서는 약간만 경제가 살아나면 돌거든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한국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디커플링을 얘기했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디커플링이 되느냐? 아닙니다. 하락하면 커플링이 돼요 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장장 8, 9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그게 현재까지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경제TV를 그동안 시청을 잘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셨으면 지금 리스크는 분명히 저는 충분히 이제 해결했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그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다가 때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는 돈을 좀 땡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장의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35만 원이에요. 135만 원 이상과 이하를 보시면 돼요. 135만 원에 넘어가면은 좀 긍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시장이. 근데 135만 원 밑에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관들이 평균 매수가가 150만 원이에요. 두 번째, 해외 증시가요. 여기서 반등이 시도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21선 회복이 안 되면 결국은 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방송 중간에 정리해서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우영 멘토께서 1월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예측을 했었는데 딱 맞아 떨어졌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우리 최고의 멘토들과 함께 이제부터 풀 거거든요. 시장 흐름 정리하고 그럼 이번 주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업종별로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아주 최고의 종목을 또 하나씩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종목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정우영 멘토님께서 시황을 보신 거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우영 멘토님 말고 우리 김도영 멘토께서도 분명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예측할 수 있었다. 뭐 자랑 좀 하셔야죠. 아니요, 자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춘놈 멘토님께서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서울경에 좀 계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긴 시간에 좀 오랜 처음에 개국되고 나서 같이 있다가 좀 저랑 떠났었죠. 방송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그리고 잠시 좀 떠났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다 다시 이제 2월 달에 컴백을 해서 근데요, 이건 자신 있습니다. 평택촌놈 멘토님의 애청자가 많은지 저 주식승천 MC를 보고 있는 주생 김도영이 애청자가 더 많은지요? 제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아유, 그렇습니까? 네. 야, 저희 은정 아나운서께서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여러분들 편에 서서 얘기를 좀 드렸을 때 짧게 진행이었지만 저 역시도 좀 진행을 하면서 답답했을 때는 시황과는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절대 쳐다보지 말자고 했었던 화학주라든가 철강주 그리고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촌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의 숲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숲 속에 있는 차라리 올레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짧은 기간 안에 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중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 속에서 제 시나리오 매매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장서서 정확하게 전략과 전술 그리고 종목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고의 주식 승천 MC이자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두 분의 멘토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발 영향이 오늘도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5포인트 정도 빠졌나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0포인트나 더 빠지면서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쭉 내려왔습니다. 1806포인트가 오늘
장 초반에 나왔었거든요. 1800도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우영 멘토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공포감이 굉장했거든요. 오늘 시장 양봉은 그냥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상승할 때도 보면 이제 조정받으면서 가잖아요. 예. 근데 이미 제가 1월에 얘기했어요. 1900은 어차피 깨지고요. 작년 저점을 깬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점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06포인트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면 작년 저점하고 4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저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64포인트인데 어차피 저는 이거 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반등 나왔을 때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 해주는 게 시간 지났을 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어떠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흐름에서 마지막 한 주를 마감할 때는요. 사실 시청자의 입장 그리고 저 역시도 멘토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양봉의 강한 상승세 마감하는 게 가장 예. 좋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그래야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흘러가는 모습에서 답답함들을 좀 지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수요일 날 오후장에서부터 조금씩은 흐름을 봤습니다. 외국인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추세가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상의 레인지 범위 속에서 추가 상승 부분에 바닥 1차 브레이킹 자리는 체크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조금 다음 주 초반에 희망을 좀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긴박하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대응 전략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다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빠질 수 없는 FOMC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예, 이번 주 국내 증시 밑을 모르는 하락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FOMC 결과 신망과 또 이제 외국인들의 11거래 연속 순매도 물량 6월 7일부터 계속됐었는데요. 누적 금액으로는 5조 1,500억 가량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공매도 물량의 프로그램 누적 금액도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관련 지수 역시 9개월 내 최하치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에 타격을 주는데도 철강, 기계 쪽, 조선, 건설까지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우영 멘토님께 좀 여쭤볼까요? 11거래 연속 매도인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3월 달에도 11거래 연속 판 적이 있었는데 그때 2조 팔았는데 지금은 5조예요. 이거 왜 맞아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대비한 선매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가진 이유를 갖다 붙이죠. 뭐 모바일 쪽에 뭐 비중이 너무 높다. 뭐 갤럭시 S4가 뭐 부진하다. 근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2달도 아닙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00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가치 하락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금 회수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자금 회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22일 날 버냉키가 그랬잖아요.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버냉키 같아도 그래요. 한 번에 얘기하면 너무 충격되니까 서서히 지금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버냉키가 어차피 임기가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1월에.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오바마하고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네. 사실 이명권자가 그런 말 한다고 하는 것은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낄 때는 이번에 그 FOMC에 또 발언했을 때도 딱 제가 본 게 제가 그래서 그랬죠. 절대로 긍정적인 얘기 안 할 거라고요. 왜? 지금 둘이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은 이제 시장 계속 정기 부양시켜야 되고 한쪽은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 이유가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비한 선매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빠서 선정이 아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돈 찍어내잖아요. 나중에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작년 가을에도 올해 초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중에는요.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럼 왜 제가 우리나라 시장 안 간다 그랬냐?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외국은요, 중국을 제외한, 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일본이잖아요. 여기서는요, 이게 불황 정도가 아니에요. 공황으로 갈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혜택이 전 돌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서서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파장은 분명히 올 여름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름에 저점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시청하시다 보면 분명히 아마 좋은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잘 인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호영 멘토께서는 여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맞겠고 이후로는 오를 만한 종목을 선침의 관점에서 분명히 또 주실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블러드 연준 총재가 멤버네키비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 시점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던데 김주영 멘토님 동의하십니까? 네, 역시 저 역시는 동의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 범 베넨키의 립 서비스 부분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요. 시장의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니까 기준금리 동결이냐 인하냐 예전에 기억나세요? 은정 MC하고도 같이 저희가 지난번에 내기에서 예. 그때도 제가 이겼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저는 전인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해도 좀 승리를 좀 따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일상에 있습니다. 여론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과 반대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역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만큼 여론이 자꾸 여론몰이를 가정한 거는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게 한 페이크라는 거겠죠. 연준의 FOMC 부분에서 범 베넨키의 발언도 보면요. 가능성, 그 시기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을 확정 지어준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올 연말부터 시행할 생각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기 종료, 긴축 정책, 그 다음에 긴축 완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있다라는 거겠죠. 전 세계 증시가. 평택촌노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결국 어차피 찍어낸 돈은 회수하는 시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억지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외 증시, 선진 시장인 독일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자신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지수를 상승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매도 압박 부분을 하면서 지수를 다시 중요한 하단 박스권의 지지력, 강력 지지력 자리까지만 하락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투자 심리 때문에 위축돼 있는데 한 대 뺨 맞으면 바로 울을 것 같았거든요. 예.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범 베넨키의 발언 하나 때문에 결국 뺨을 맞고 울어버린 형국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시초 부근에 개파락이 크게 나타났던 거는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합지수가 정상적이라면 44포인트 하락에서 브레이킹 걸린다. 거기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면 정확하게 종합지수는 54포인트까지 심리 저항까지 한 번 더 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9시 50분까지 일어나면 무조건 우리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비롯한 우리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의 매수 꼬리 잡으러 들어가자. 그것은 2박 3일 트레이딩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결국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 억지성, 퍼즐 조각 지금 억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if다. 뭐뭐 한다면, 경제가 성장한다면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발 경제 지표가 지금부터 계속 호전적으로 나와야지만 연말에 가서 이 조기 종료 부분을 하나하나 액션 플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목은 잡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전략을 갖고 세워놓는다라면 저는 이것은 큰 중요한 이슈로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벤 버냉키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언급을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라는 제 갈 길 그냥 가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수급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정모영 멘토님. 예, 이거 언제까지 파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말씀드린 게 왜냐면 6월 7일부터 지수하고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만 정확하게 코스피에서 5조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 코스피 전체가 5조고요. 삼성전자가 그중에 2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무려 193만 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6월 21일이니까 사실 날짜로 보면 얼마 안 돼요.
뭐 한 2주니까 한 10일, 거래일 두로 10일인데 11일 동안 판 것 지금 엄청나잖아요. 정말 근데 멘토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200조가 넘었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갔죠. 제가 한 일주일 만에 3조 정도 날아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날짜별로 이제 그 한번 삼성전자 매매 동향을 한번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쭉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전체가 5조가 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조 6천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만 그 기간 동안 19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거기서 이제 31만 주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도 문제지만 공매도는 뭡니까?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31만 주예요. 이게 무슨 1, 2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지금. 140, 50만 원짜리 31만 주 공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날짜상으로 보시면 6월 7일 날 45만 주 대량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13만 주, 오늘이 이제 17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매수할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다음 주에 바로 매수할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계속 좀 빠질까요? 이미 작년 12월에 그랬어요. 150만 원 전에서 움직일 거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치가 150만 원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게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무슨 가치 평가로 본 게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에 돈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뭘 던집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트렌드는 아직은 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응 전략은 향후에 짜겠지만 삼성전자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안주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위등주 정도가 되겠나요? 정우영 멘토님? 지금은 그 업종 구분이 의미가 없고요. 예. 단기 매매하는 게 최상입니다. 7월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7월 정도까지는 이제 8월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7월 정도까지는 그냥 개별주. 우량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량주 할 때가 절대 아닌 게요. 우량주는 확률상으로 따지고 보라는 거죠. 자, 외국인 매도 나오죠. 프로그램 매도 나오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이따가 제가 이제 업종 그 동향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프로그램 영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김도영 멘토님. 네.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질 때 사실 증권사나 이게 뭐 자금 운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라든지 사실 대안주로 샀던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대안주가 없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있지 왜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분명히 예.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상당하게 억지성, 시가총액 자체적으로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한번 지수 자체가 100포인트로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5분의 1의 영향력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건강하게 가겠습니까? 심근경색도 올 수 있겠고요. 또는 당뇨가 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또 혈압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군들 쪽에서 조금은 혈색이 돌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브레인 쪽으로 해서 비중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비중 영역을 크게 키우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지배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분산이 되지 못했고 그 시기적인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선 외국인들은 위험성 포지션, 파생 쪽에서 해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해지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 만약 숲을 보고 삼성전자를 말씀드린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그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저희가 160만 원대부터 워런트풋, 공매도 쪽을 저희 역시도 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160만 원대는 더 세게 때리겠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애플과의 계류를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까지 감안한 레인지 변곡 계산법, 저희가 만들어낸 계산법인데요. 그 부분을 판단하면 80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종목군들 쪽에서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번 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동차에 부르릉 시동이 걸렸거든요. 예. 가겠다,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가장 높았던 비중 20%의 비중을 16%나 14%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주 쪽에서 시가총액이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김종우 하겠습니다. 멘토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도 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관이 끌어올리는 장세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관 쪽에서는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공백을 기관이 돈이 그나마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관 중에서 투신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주변에서 유입되는 자금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자금력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지수 방어 차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맞습니다. 지수 방어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시가총액 비중을 낮춰주고 밑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가총액 비중 부분을 놓고 보면요. 삼성전자가 18%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 시총 5위권까지 더해본다라고 하겠습니다. 포스코를 제외하고 논다고 본더라도 현대기아차와 모비스의 그룹 쪽에서 가져오는 시가총액 자체가 10%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관 쪽인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 속도가 급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대안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키높이를 맞추러 가는 작업. 그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 관점이 오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 쪽이 지금 요 대안주로 걸려 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의 증시를 이끌 만한 업종들도 방송 중에 계속 공개가 되니까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우영 멘토님. 좀 전에 이제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나가 장을 이렇게 끌어내리지는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이번에는 제가 코덱스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2013년 매매 동향을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체크해드리겠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2013년 1월 2일부터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그냥 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개인들이요 무려 1억 9,300만 주 매수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예. 인버스는 4,300만 주 매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방입니까? 하방입니까? 상방 배팅이죠. 자, 100%. 기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7,800만 주 매도했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6,800으로 나오는데 7,800입니다. 그리고 매수는 4,700만 주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하방이죠. 자, 기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00 바닥이라고 그랬죠. 바닥인데 왜 이렇게 매매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순매도를 둘 다 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량이 작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매도가 더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주식 경력이 올해 25년째거든요. 개인들이 배팅해서 찍는 바닥은 거의 없어요. 없었죠. 거의 예.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작년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7월 25일부터 드리는데 왜 그러냐? 작년 저점일이 바로 7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조였어요. 예. 근데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많이 나왔잖아요. 한참 팔린 것 같죠?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1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재 시장의 등락 핵심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해외 증시, 세 번째 프로그램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삼성전자 나쁘죠. 좀 전에 제가 그래프로 말씀드렸죠.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 거기다 공매도까지 나오고 있죠. 거기다 프로그램 매도도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해외 증시는 아직 불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이 두 개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가면 개인들이만 돈 벌어요. 기간은 완전히 손실 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현재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 이제 그 개별주만 리딩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저는 개별주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량주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1년 가을에 무조건 매수라고 사인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1년에 1650선 바닥 사인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평택 촌놈은 하락론자라 그래요. 착각입니다. 작년 봄에 고점 매도 사인 냈습니다. 대신 여름에 2달 전에 저점 매도 사인 냈습니다. 그거 딴 데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서울경제TV VOD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확인이 되거든요. 저는 고점일 때 매도 사인 내고 저점일 때 매수 사인 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하락 추세는 지속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보수적으로 보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은 주식 우리나라 증시가요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하방으로 지금 걸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증시만 빠진 거 아니잖아요, 김도영 멘토님. 네. 예, 다른 나라 증시는 어땠어요? 뭐 뻔히 알고 계시겠지만 아베노믹스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대두됐다. 네. 그리고 엔저 현상 부분에 이제 마무리 국면하면서 과연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언급이 되면서 일본 니케이 자체도 그림 자체는 별로 좋지 못했었습니다. 큰 그림상으로 본다라면 뭐 의미 자체를 부여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등 같이 신흥 국가들, 이제 막 올라가는 국가들의 흐름들이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선매도적인 측면에서 신흥 국가의 외국인 매도 트레이딩 관점, 즉 일단은 빠져나오는 트레이딩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때 핑계를 하나 댔습니다. 바로 벵가드 물량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7월 말까지 끝나나요? 네, 7월 3일 정도에 지금 마무리가 되고 예. 현재 뱅가드에서 언급했던 편입지수 변경 쪽으로의 위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는 거의 끝나는 소진 마지막 매도 물량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언급되었던 구조대 규모 대비해서 이미 더 오버랩이 돼 있죠. 과연 어디서 빌려서 내고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예.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유가증권 시장의 비중 자체를 어느 시점에 팔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관과 마찬가지로 파생 쪽에서 위험 해지 포지션을 만듭니다. 합성 포지션이라는 건요. 주식을 사게 되면 혹시라도 이벤트성의 지수가 급락을 할 경우에 지수 종목의 종목군들에서 하락 부분에 손실이 발생되면 파생 쪽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합성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5월 중순부터 해서 하방 쪽에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포지션들, 외국인은 하방에 풋 옵션이라는 거, 지수가 떨어지는 베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딱 맞지 않습니까? 하방에 베팅을 많이 해놓고 이제 순차적으로 현물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동시만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끝나자마자 금요일날 강력한 이번에 종합지수상으로 언급될 수 있는 1821포인트대 부분을 또다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진량을 거의 쏟아냈습니다. 완벽하게 자신들의 시나리오가 일단 먹혀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판단해 본다라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상당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트레이딩 관점의 프로젝션 타입으로 오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신흥 국가와 같은 현상 쪽에서 문매를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미국에서 이제 출구 전략 시행한다 그런다는 게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어서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5만 놓고 보더라도요. 국산 제품 자체가 부품 쪽으로 들어간 게 78%대 84%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따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종목이 매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선진 시장의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성장률이 안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자국으로 일단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다른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안 짜진 거예요. 잠시 대기해야 될 상황이 필요한 거고 그 시점에 범베넨키란 핑계라든가 또는 벵가드란 물량 부분에 핑계를 대면서 핑계점을 가지고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매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것뿐이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전하게 이탈하기 위한다면 환율 시장, 채권 시장이 모두 탈동조화가 아닌 동조화가 되면서 자금 이탈이 같이 급속도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또다시 그러면 달러 인덱스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자국으로 가기 위해서 환전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규모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저는 대기 물량 쪽으로 있는 것이지 완전히 자금을 이탈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증시를요, 이제 좀 기술적으로 풀어보고 싶은데요. 정글 멘토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특별히 기술적으로 풀 건 없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미국하고 독일은 60일선이 현재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는 120일선 이탈했거든요. 근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풀어봐야 되니까. 자, 먼저 그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기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지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있네요. 저 파란색 61선 이탈했죠? 빨간색 120선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인데요. 이번에 영국, 프랑스 보겠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121선 이탈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영국입니다. 영국 보시면은, 어때요? 이탈했죠? 120선 확실하게. 네. 자, 이탈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그 다우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5월 말에 15,500이 고점에 나랬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예측을 하거든요. 예. 틀려도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최고점 매도시키고 최저점 매도시키니까. 근데 15,500이 이제 회복이 되면 저는 이번에 15,500이 정도가 아니라 연말까지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꺾였는데 21선이 현재 이제 이게 무너진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 그거예요. 61선 회복이 좀 어렵지 않나 봐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제 21선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아주 엄청난 혼조세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보세요. 한국 증시 보시겠는데 이제 먼저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바로 5월 20일에 정확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61선이 120선 이탈한 겁니다. 저는 보통 추세를 볼 때 61선하고 120선 두 가지 합성해서 보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종합주가지수 보시겠는데요. 종합주가지수 받고 이제 삼성전자 이건 바로 6월 9일입니다. 이제 19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이틀 전인데 이제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무너졌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각종 수급 동향 설명을 쫙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차트를 맨 나중에 보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보는 게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매수세, 매도세 싸움이니까. 근데 자, 수급 무너졌죠. 두 번째, 모멘텀이 없어요. 세 번째, 차트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쁘게 보니까 어쨌든 현재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실 때 미국만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해외 증시 같은 경우 21선 회복을 하는지 61선도 회복 못하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가 2%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올지 잠시 뒤에 또 짚어보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증시가 빠지고 있는지 수급 동향 살폈고요. 뭐 프로그램, ETF 상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를 좀 볼 텐데 업종들은 어떻게 움직였었나? 이번 주 베스트 3 업종부터 좀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코스피 쪽에서 의료정밀, 운수장비 역시 자동차주가 들어있으니까 꼽혔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통신, 방송 업종이 꼽혔는데요.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올랐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도영 멘토님. 네. 예.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 업종 쪽에 좀 가닥이 먼저 잡힌 것 같은데요. 운수장비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수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지수 방어 역할, 그리고 다시 한번 대안주 쪽의 섹터로 부르릉 시동을 좀 걸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정밀 쪽에서는요.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 쪽에 언급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도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PS텍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블랙아웃 부분, 이제 또다시 강한 여름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도 상당히 찌푸둥했거든요. 저도 아마 전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전기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의료정밀, 개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황 분류상으로 의료정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파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서비스 쪽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홈쇼핑주입니다. CJ 홈쇼핑과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등과 같이 전반적인 홈쇼핑 종목군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요. 그 여파 속에서 CJ E&M 정도도 오늘 시장 부분에서 반등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사실 이 세 개를 좀 묶어보면 일상이 있다라는 거겠죠.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찌 되었건 대부분이 일가구에 한 차량 정도가 거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부품들 교환들이 시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보시면 부동액도 교환을 해야 되고요. 또는 브레이크 패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점검과 타이어 점검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완성차가 포진되어 있는 또한 하반기의 신차 부분,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따른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들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
그렇다면 이 부분과 함께 지수를 상승 견인하거나 또는 방어하는 대안 쪽으로 받기 위해서 운수 장비가 상승 주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의료 정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랙아웃 가능성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와 그리고 이제 조금 어이없는 의료 정밀 섹터에 들어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바로 DI였어요. DI. 싸이 네, 아버지 회사. 맞습니다. 예. 근데 회사 부분에 이제 DI가 왜 의료 정밀인데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산업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의료 정밀 쪽에서는 스마트 그리드가 핵심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중에 이제 피에스텍 같은 종목이 가장 타피 쪽이 걸릴 것 같습니다. 피에스텍 동사 같은 경우 원격 검침 부분과 관련돼서나 또는 우리가 허드라고 하거든요. 그 자동차 앞유리판에 이제 발생되는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 쪽이 들어가는데요. 고급 차량 쪽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면서 피에스텍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추가 상승을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통신방송 서비스 쪽을 보면 GS홈쇼핑, CJ홈쇼핑 등과 같이 역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되진 않잖아요. 제 지갑도 솔직히 조금 얇아졌거든요. 예전보다 좀 많이 얇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도 둔화되게 되고요. 잘 안 움직이게 되고 집에다 직접 쇼핑을 원스톱으로 좀 하게 되는 습관이 좀 들어져 있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의 실적 부분을 대안을 갖고 오는 게 홈쇼핑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이 종목군들 중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는 저는 차라리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CJ ENM을 집중하고 CJ CGV 같은 종목군들, 방송통신 서비스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CJ CGV지만요. 전 차라리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에 집중 트레이드, 점수를 가장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업종들을 보는 이유가 사실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정우영 멘토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의료정밀, 운송장비, 통신방송 서비스 이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코스피 의료정밀은요, 딱 5종목입니다. DI 하나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업종 지수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DI 하나 오르면 업종 지수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이건 뭐 사실 업종 지수만 오른 거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고요. 예. 운송장비는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조선하고 자동차 두 개가 있잖아요. 조선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그나마 가장 기관들이 단기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아마 현대차, 기아차 보신 분들 좀 약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근데 훨씬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외국인이 한 2만 5천 주 매도할 때 기관이 25만 주 매도했어요. 근데 왜 종가가 거의 저가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수급동향 얘기하면서.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매수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기간이 사력을 다해서 단기 매매 해주는 자동차조차도 프로그램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전기전자는 그나마 지금 프로그램 또 나오지만 외국인도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통신방송 서비스가 오른 거는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수주잖아요. 수출이라든가 환율 거의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보는데 지금 통신방송 서비스를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단기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1선 이탈되면은 단기 매매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5일선 이탈되면 매도하는 관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정밀은 DI 하나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운수장비 자동차 좋은데 프로그램이 맡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다. 김도영 멘토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이셨던 것 같고 통신방송 쪽은 단기간의 상승 트레이딩 전략이 맞겠다. 내수주 쪽이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베스트 3 업종을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워스트 안 좋았던 업종들 살펴봐야겠죠? 어떤 업종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바로 소개합니다.
예, 뭐 말알고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빠지는데 코스피에서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내렸다는 거. 중국의 경제 지표 안 좋았죠? 영향받는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화학, 철강, 금속이 워스트로 꼽혔는데요. 의견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김두영 멘토님, 전기 전자부터 봐주십시오. 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힘이 가장 심했었겠죠. 네, 그 부분 또한 이제 차익과 비차익 쪽의 프로그램의 바스켓이 많이 비어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차익 쪽에서는 괴리율이 줄어들면서 추가 매수 가능성이 비차익 쪽은 아직 시장을 눌러내리기 위해서 바스켓 매도 압박본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누이 앞에 부분과 똑같은 멘트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내리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간에 이런 얘기가 합니다. LG전자가 대안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매수 트렌을 잡자라고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네. 왜냐면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분기, 3분기 쪽에서 태블릿 PC 쪽, 그 다음에 메탈 메쉬 소재를 이용해서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파이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대안으로 억지성으로 가져갈 만한 섹터가 캐파 자체가 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LG전자라고 말하기 자체가 좀 무색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대장인 삼성전자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부재 속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발목에 전기전자 업종이 같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정호영 멘토님,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빠졌다네요. 예, 예상대로. 네, 전기전자, 화학, 철강, 금속인데요. 예. 전기전자는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서 한 5분의 1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전기전자에서 절반이라고 봐야죠. 삼성전자가 곧 전기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멘텀이 전혀 없고요. 좀 억울하긴 한 게 화학 업종들을 이렇게 쫙 제가 분석해보면 저평가 구간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닥대 화학주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인데요. 바닥대도 사지 마세요. 저는 철강금속을 2년 전부터 거들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이 과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고요. 두 번째가 뭐냐, 철강이 가려면 전방위 산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뭡니까? 건설, 조선, 자동차 좋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철강은요, 전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철강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잡지 마세요. 차라리 철강 잡느니 기다렸다가 건설주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강은 아예 영원히 지워버려야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종목에서는 저하고 조금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화학 중에서 굳이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죽을 때까지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철강을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죽기 전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 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분명히 철강은 트레이딩 관점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공급 과잉 상태 부분에도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철강 자체가 전방산업이라는 핑계김을 만들어 두었죠. 그렇다면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가야 될 종목과 업종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선 철강은 맞다라고 보는 시점이겠고요. 하지만 화학은 저야말로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화학하면 떠오르는 거 꼭 중국발 수혜주라는 언급을 됩니다. 뭐 PX 부분에 대해서, 에틸렌 부분에서 등등과 같이 기초 산업 화학들이 추가적인 반등, 뭐 가격 위험성 때문에 현재 가지 못한다, 부타된 가격의 안정화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요. 이 부분에 가지 못하는 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이미 기술력으로 최고도의 기술을 가는 부산물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부분에 마진율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요. 대략적으로 70에서 96%까지의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들, 즉 기초 화학들은 이미 다 따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인 자기 나라에서도 이미 소진할 수 있는 규모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상황을 본다라면 저는 화학은 대형주, 그러니까 LG화학,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거든요. 정호영 멘토께서는
화학주 굉장히 지금 유의 깊게 보고 계시다.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철강금속은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 왜냐하면 과잉 공급이다. 그런데 우리 김도영 멘토께서는 철강금속 반등 모멘텀 있고 포스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인데 죽을 리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LG화학 같은 대형 화학주는 안 쳐다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 얘기들은 다음번에 또 나누는 시간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 주 동안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 포트폴리오 결과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개할게요. 네,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공개를 할 겁니다. 3천만 원 가지고 함께 따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귀 기울이시면 되겠어요.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변경 없으시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장에 39,300원에 신규로 편입이 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익이 벌써 이렇게나 많이 났는데요. 22만 원 버셔군요. 축하드립니다. 정재훈 멘토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역시 종목의 변경이 없으세요. 서원인텍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진입이 됐고요. 사실 3천만 원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분께서도 굉장한 수익을 보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합니다. 역시 종목 변경 없으시네요. 종목별로 수익률이 조금 다른데 SK 브로드밴드는 1%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진양화학과 신텍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수익권에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SK 브로드밴드 오늘 5,150원에 신규 편입됐다는 거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멘토가 5천만 원 가지고 운용하고 계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지금 종목 변경 없으신 거고요.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기아차입니다. 역시 차네요. 솔브레인이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 총액은 큰 변동 없다는 거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요. 네, 나무노멘트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살겠다, 팔겠다 의견이 전혀 없으세요. 세 종목을 모두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신도리코, SBS까지 있는데 SBS의 수익률이 조금 부진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짚어보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총 자산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모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5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계시군요. 네이콘텐트리, 한진해운 이렇게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한진해운이 1%밖에 안 빠졌네요. 시장 대비해서 해운주였는데요. 해운주는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종목 변경 없으시고요. 한진해운 오늘 3% 밴드 적용해서 6,940원에 신규 편입됐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자, 1억 원 가지고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멋지세요? 이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김용준 멘토십니다. 지금 한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한 주 동안 2% 수익을 내시면서 수익권에 들어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창한 멘토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삼성전자 한 종목 있으시군요. 오늘 129만 5천 원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함께 사셨더라면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2.3% 수익 중입니다. 이효열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1억짜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특징적인 건 세 분 모두 지금 종목 하나씩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삼성중공업입니다. 2.19% 수익권에 있고요. 역시 자산 총액이 지금 플러스죠. 43만 8천 원 수익권에 계시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지금 공개가 되는데요. 1위 정재훈 멘토시고요. 5천만 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1위 김영근 멘토시고요. 좋습니다. 1억 원 포트폴리오도 살펴드릴까요? 1위는 이효열 멘토신데요. 이효열 멘토와 김용준 멘토가 모두 지금 수익권에 계시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양승모 멘토만 조금 지금 부진한데 5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가 나갔었고요. 1억 원 포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1위, 2위, 3위 세 분밖에 없으니까 3위권 내 계시겠죠. 당연한 거고. 세 분 모두 지금 큰 변동은 없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도 포트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포트폴리오 점검은 마치겠습니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재미없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을 진행하셨던 두 분의 멘토께서 다른 분의 멘토들의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두 분의 멘토께서는 베스트 3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꼽으셨는지 공개합니다. 예, 김도영 멘토께서 이 종목 참 잘 샀다 하신 종목이요. 신도리코, 진양화학, 아이테스트까지 있고요. 우리 정우영 멘토께서는 지금 이게 바뀌어져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을 좀 드릴게요. 정우영 멘토께서 성원인텍, ICD, 삼성중공업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반대입니다. 우리 김도영 멘토께서 성원인텍, ICD, 삼성중공업을 주신 거고 정호영 멘토께서 신도리코, 진양화학, 아이테스트를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도영 멘토님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예, 이 종목들이 왜 좋은가요? 이런 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종목 이제 서원인텍. 근데 사실 이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승천팀 시즌2 열심히 달려오셨던 멘토분들 죄송합니다. 진행이 잘했는데 하긴 해야겠습니다. 네. 예. 베스트 3 종목의 이제 첫 번째 종목 서원인텍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IT 부품 관련 쪽으로는요. 기존에 달렸던 말들의 종목군들이 아니라 같은 업종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TSP, 터치 패널 업황 중에서는요. 기존에 달려갔던 인터플렉스라든가 또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조금씩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의 강자였던 것이 지금은 TSP 쪽으로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한 일진 디스플레이는 TSP 쪽에서 강점을 가져갔던 것에서 이제는 모듈 쪽으로 좀 변경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양하면 제품에 대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케이스 쪽, 액세서리 쪽에 강점이 있었었죠. 하지만 이것이 갤럭시 S4 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3 부분에 임박설이 나오면서 서원인텍이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 진행 중에 5그룹 판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적인 여파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올해 하반기분에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양산 확대가 된다라면 단가 압력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긍정의 시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꼽으신 게 ICD거든요. 네, ICD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AMOLED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각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각이라는 거는요. 필요 없는 불순물을 제품을 액체를 화학적을 집어넣어서 다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SMD에 단독 공급하고 있다는 거 기술력 인정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가격 저평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올해 이제 무난하게 수주액 자체가 61% 정도는 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고요.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목표 달성 자체가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세 종목을 베스트 3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은 모든 종목이 베스트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우영 멘토님은 김도우 멘토님과는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 전문가께서 종목을 그렇게 많이 제공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지시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먼저 신도리코부터 풀어볼까요? 네, 예. 세 종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그리고 멘토님들께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목 명만 보고 지금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떤 분이 어떤 걸 추천하는지 안 거니까 혹시라도 이제 베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워스트에 들어가도 절대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왜냐면 그래도 제가 전문가 생활을 올해 14년째 했거든요. 예. 되게 불쾌해요. 워스트에 들어가면. 아, 예.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누가 했는지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걸 좀 설명드리는데요. 신도리코 진양화학 간단해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올라온 종목도 전부 다 가치 평가해봤거든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 현재 논리목 매매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매매에 찬성하고요. 손절가치 10%, 목표 수익 10% 정도. 그래서 위아래로 10% 정도 보시면은 무리가 없고요.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좀 가치주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종목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을 왜 갖느냐 하면요. 사실 멘토를 정해서 그분의 매매 스타일을 따라가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귀를 기울이는 게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요. 너무 노여워 마시길 우리 전문가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조금 아쉬운 종목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포트에 넣은 거야? 라는 생각이신 거거든요. 워스트 종목들 베스트 3 살펴봅니다. 예, 요거는 제대로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으시죠? 예. 정호영 멘트께서 선정하신 워스트 3 종목은 한진해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기아차이고요. 김도영 멘토, 삼성전자, 한진해운, SBS 주셨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똑같이 한진해운을 워스트로 꼽아주셨다는 거겠지요. 김도영 멘토님, 네. 역시나 삼성전자가 있군요. 네, 저는 일단 삼성전자 못 갑니다. 예. 예, 갈 수 없습니다. 일단 들고라도 계신 분들 있으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월요일장에서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사실 저 삼성전자 지금 네. 저는요, 이거 적립한다는 생각으로 사고 싶기도 하거든요. 김도영 멘토님.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사면 안 됩니다. 적립펀드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예. 아닙니다. 조금 어느 정도 시점이 도래가 된다라면 제가 분명하게 저희 막장 통크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적립펀드 시작하십시오. 매수 믿고 시점은 하십시오. 주십시오. 네, 예,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워스트 3 부분인데요. 전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단기적인 악재 부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종목을 좀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부품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숨고르기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요. 아직 저도 이만큼 이렇게 싸졌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선사 부분에 대한 운임 증가 부분,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진해운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BS인데요. 당장 2분기 실적을 놓고만 보더라도 광고 매출 부분이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 또한 자회사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 자체도 이미 반영이 됐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호영 멘토께서 기아차 잘못 샀다고 꼽으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는 기아차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네.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 누가 먼저 수익을 내어줄 것이냐라고 판단한다면 현대차가 조금 빠를 뿐이다. 기아차가 조금은 느릴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정호영 멘토께서 왜 워스트로 요 종목들을 꼽으셨는지 듣겠습니다. 한진해운이 겹치거든요. 한진해운은 설명을 했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실래요? 넘어가겠고요. 예.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가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퍼가 아니에요. 퍼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퍼 갖고는 절대로 가치 평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왜 반대하냐면 아까 그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래요. 기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 매매 할 게 없어요. 삼성전자 매수하자니 두렵고, 뭐 화학철강 아니면 뭐 건설 뭐 합니까? 그나마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고평가하고 거리가 멀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아차, 현대차. 근데 그래서 배팅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뺀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그냥 대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기아차 같은 경우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아차 보시면은요, 오늘 매매동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요, 기아차가 외국인 29만 주, 기간 25만 주잖아요. 근데 외국인 기간이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되고 있잖아요. 대립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자 프로그램 매매동향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요, 일자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얼마야? 32만 주죠. 오늘 하루만 갈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쌤쌤인데 지금 둘이 잘해봤자. 그래서 기아차가 지금 절대로 고평가된 종목 아니에요. 저는 기아차에 대해서 전망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저는 이거를 2011년하고 2012년에 8만 원 이상에서 무조건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최초 추천했던 게 2008년이었어요. 근데 왜 던지라 그랬냐면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아차가 그럼 고평가됐냐? 절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투자를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교집합이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분을 멘토로 삼겠다, 그분 의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점에만 좀 집중을 하셔서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했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 주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되는지 얘기 들어야겠죠?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해외 증시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 국내 야간 선물 동향까지 짚을 텐데요. 먼저 미국 쪽부터 보겠습니다. 출발 어떻습니까? 반등이 나오나요? 네, 미국 쪽은 지금 이틀 연속 큰 하락 후 현재 소폭 반등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3% 이상 하락한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저가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발표된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수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조한 펀더멘털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현재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뒷받침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기대감 또한 시장에 작용하면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둘 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주요 지표 발표가 예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심리적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다면 보합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보다 먼저 출발했던 유럽 증시 제가 앞서서 살짝 보니까 빨간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도 하셨는데요. 유럽도 반등이군요. 네, 유럽 증시도 강보합으로 장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약간 강세를 주춤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에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3% 이상 급락한 이후 현재 식품 및 음료 관련주 등 방어주를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나 유로화 대비 강세를 3일 연속 지속하면서 결국 지금 1.4170선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금과 원유 가격은 금일 소폭 강보합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 금일은 어떤 뚜렷한 상품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가 2주간 20% 이상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 마지막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야간 쪽은 주간 하락 마감 이후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유럽 증시가 동반하여 소폭의 강보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연속 순매수세가 보이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에서는 순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는 이대로 주간 하락 마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주택 판매, 고용지표, 소비자 신뢰도 지수들을 체크하면서 미국의 본질적 상황에 대한 향상을 직접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밤 늦은 시각에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하고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화두는 FOMC 회의 결과였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중요한 지표들은 없는지, 중요한 일정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우영 멘토님? 예. 네. 다음 주 핵심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테마주들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 일단 북한 비핵화 관련돼 가지고 내일 또 북한이 또 유엔 연설도 있고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도 혹시라도 단기 모멘텀 발생하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다 설명드리겠고,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도 개성공단 관련주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에 집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방미에 이어서 방중인데 기업인들도 대거 같이 따라간다면서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따라가야죠. 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핵심 문제가 비핵화거든요. 그 첫 번째고, 경제적인 흐름 같은 경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역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가 문제죠. 네. 예, 좋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대웅 멘토님, 다음 주에 어떻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방미 갔을 때도 예. 결과 없었잖아요, 시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장에 이제는 본 베넨키의 발언, 그리고 또다시 유럽 쪽에서 측면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유럽이 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그리스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유럽의 정상회의 부분에 대한 결과, 이추를 주목하고 있고, 역시 본 베넨키의 립서비스를 기다렸던 것처럼 드라기 총재의 발언 부분에 대한 립서비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지금 유럽에서도 너무 시기가 빨랐다라는 반기를 들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걸 살펴본다라고 하면 드라기 총재는 여전히 지금의 유동성 장세를 유지시키고 저금리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수요일과 목요일날 좀 중요한 변곡들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FOMC에서 이제 경제가 성장될 경우에 하겠다라는 핑계를 댔죠. 그 부분에 이제 1분기 GDP 그리고 미국발 주택 지표가 발표를 막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 둘 다 모두 예상치 상회 부분을 부합하게 된다라면 범 베네키가 표현했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조금씩 한 발 앞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겠고요. 만약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해서 마감할 경우에는 여전히 그거는 뻥카다라는 표현처럼 립서비스일 수밖에 안 된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를 이어 딱 꼬집어서 요 지수대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우영 멘토님, 어떨까요? 일단 시황 전망을 중기하고 단기 두 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황은 단기만 볼 수 없거든요. 또 중기만 볼 수 없는데 중기는 똑같아요. 작년 저점 언젠가 깹니다. 다음 작년 주가 저점이 몇 포인트죠? 1758이에요. 예.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깨고요. 저는 이거를 8개월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000선에서도 변경 안 했는데 지금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기는 이제 1800선 지지 여부가 역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해외증시가 결정하는데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단 하단 뭐 높게 보면 1850, 낮게 보면 1750 그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 저점 1758인데 다음 주 깰 수도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제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작년에 봄에 고점일 때 100% 매도 사인 냈고요. 저점인 날 찍어갖고 100% 매수 사인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ETF 있잖아요. 인버스 같은 거 사보면 어때요? 뭐 지금 산다고 하면은 반대는 안 하는데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사라고 말을 못하는 게 단기 반등 나오면 또 손해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 달을 얘기했는데요. 여태 안 샀으면 사기 싫은 거죠. 사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김정은 멘토님 같은 의견이세요? 1750 이게 말이 됩니까? 깨질 수 있을까요? 충분하게 만약에 파생적인 포지션과 합성을 본다면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식만 매매를 해서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파생적인 포지션도 이제는 힘들지만요. ETF, ELW, 그다음에 선물, 옵션까지 모든 거를 두루둥실을 조금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가 좀 불어날 수 있는데요. 현재 1700 그 하단 밴드 부분에서 50대로 다시 한번 회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합성적인 포지션을 잡으면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레인지 심리변곡법이라고 계산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같이 넣기 때문에요. 저는 정확하게 다음 주 기준, 그러니까 정호영 멘토가 지금 큰 숲을 보신다면 저는 그 안 속에 있는 올레길을 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 올레길의 길라잡이를 잡기 위해서요. 하단배는 179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800을 살짝 깨는 부분에서 주초반 부분에는 아니다,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주초반에 바로 이 상단 밴드인 1872포인트 정도의 기술적 반등, N장 패턴으로 레인지 상승이 있는데요. 이것이 주초 정도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주 후반부에는 조정 양상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아무래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목요일 날쯤 수요일 날 오후장에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추세 전환이 나올 것을 한 주간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두 분의 지수 밴드 상단 하단을 들어봤는데 정호영 멘토님의 지수 밴드 상단 하단이 조금 더 낮았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증시 전략 좀 짜보겠습니다. 전략 짜면서 종목까지 공개를 부탁드릴게요, 정호영 멘토님. 네. 예. 그 선물 매도하고 코덱스 인버스는 당분간 보유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1825선이 넘어가면 절반 정리하고요. 저는 그거를 2000선 이상에서 다 베팅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이 뭐 거의 한 70% 수익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을 그냥 100% 하던가 아니면 해도 한 1, 20%만 해달라.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많이 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제 유념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그냥 그 북한 관련 테마주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요 지금 보유 포트폴리오가 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투자자분들 회원들 선물 매도 2000선 이상에서 다 들어갔어요. 코덱스 인버스 2000선 이상에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밖에 없어요. 북한 테마주.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때그때 이제 1박 2일 코스로 단타. 이게 딱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명확하세요. 두 분 모두 일단은 지금 주식만 해서는 돈 벌 수 있는 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물이든 뭐든 ETF 상품이든 하방에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종목 공개 아직 안 하셨죠?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종목이요? 뻔했습니다. 예. 예, 종목을 이제 대북 관련주 말씀하셨으니까 한 종목 저는 주시죠. 이제 이화전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화전기. 예, 잠깐 예. 차트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이거 10% 이상 하지 마세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추천해드렸었냐면 실전에서 700원일 때 추천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그 북한이 대화 제의 오기 하루 전에 추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계속 이제 추천을 제가 했었는데 어차피 내일 유엔에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무적으로 뭐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요청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요청해서 유엔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엄청나게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왜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이 에너지하고 식량 끓이면 그냥 올스톱 돼버려요. 그냥 망해요. 제일 두려운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방중 예정돼 있죠. 또 미국, 중국 서로 이제 정상회담 헤맸잖아요. 그래서 내일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어쨌든 지금 테마주 중에서 이것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800원 이하가 되시면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예. 단기 매매 한 10% 수익과 손절 정도로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화전기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 비중을 실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도영 멘토님 대응 전략 듣겠습니다. 김도영 멘토님께서는 업종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매매 트레이딩 주 초반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하는 기점에서 자동차와 금융 중에서 증권과 은행 섹터를 좀 집중 관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는요. 전기전자 소재 관련주 그리고 또다시 카메라 모듈 정도를 집중 관심을 보시는데요. 탑픽 종목들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보지 말아야 될 업종이 좀 하나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화학주, 대표 대형주 쪽의 3인방을 일단 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반 부분이 아니라 주 후반부에 급락이 나올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는데 역시 정유화학의 3인방들은 쳐다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주 초반에는 조금 공격 성향을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현금화를 좀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제가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패널의 입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됐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과연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막장 특구의 첫 번째 저의 색깔로 종목을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왜 ETF를 지금 현재 타이밍상 노릴 수 있는지 단기 트레이딩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화면을 보면요. 맨 왼쪽 부분에 나오는 게 유가증권 시장의 위치입니다. 모두 다 700일이라는 강경마디를 가지고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최저점이 1806포인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역시 최저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부분에서 이미 고점으로 올라와 있죠. 즉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에서 디커플링 현상으로 자동차 종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 따라 급락이 나왔습니다. 가격 매력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현재 20원 이하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해서 비중 20% 채우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 주 초반에 1,350원, 그 다음에 중기적인 목표가 끌고 가서 1,950원. 코덱스 레버리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삼성전자는 상장 폐지 당하더라도 코덱스 레버리지 상장 폐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주 주식 비중 몇 %, 현금 비중 몇 %가 맞겠습니까? 정우영 멘토님. 중기 투자자는 현금 100% 하시고요. 바닥일 때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손절해야 됩니까? 주식 그럼? 못하는 사람이 매매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주식 잘하는 사람은 1년에 몇 번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해도 한 1, 20%만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멀었어요. 제가 1차, 2차, 3차 저점 다 잡아드릴 텐데요. 1차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시는 게 상책입니다. 예. 개미 투자자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김도영 멘토님은요? 네. 예. 정호영 멘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철저하고 능력 있는 투자자는요, 원래는 그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건 전 100% 동의하는데요. 다음 주는 주 초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70%, 그 다음에 현금 30% 트레이딩 관점 잡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전문 MC가 아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고요.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정리했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100% 만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김도영 멘토, 정우영 멘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밤에 피는 장미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을지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